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에 근무하고 있는 방원기 과장입니다. 오늘 그 한은금요 강좌 주제로는 제가 지난 3월에 그 한국은행에 발간물이 있습니다. 월간 발간물인데 조사통계 월보라는 발간물인데 거기에 논고로 나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좀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제목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 변동성 추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소비 변동이 그 시기별로나 아니면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논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부제로 나와 있다시피 그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기간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제 위기라는 현상이 발생할 때는 그 경기 변동상에서 특히나 이제 오늘 주목할 부분은 소비에 대해서인데 소비의 변동이 굉장히 일단은 뭐 분명히 보이는 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근데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배경에는 어떠한 그 경제 여건들 아니면 경제적 원인들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이론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논고 자체는 굉장히 좀 분석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는 뭐 모형이나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고 그 모형 뒤에 숨어 있는 직관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심플한 직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밝힐 점은 그 논고의 내용이나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의 순수한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견해는 전혀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연의 순서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논고의 내용이 있긴 한데 거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 논고의 내용이 그 소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이론적인 배경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일반적으로 변동하는 그 이론적인 어떤 직관이랄까 설명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도 보고 간단한 그 예시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논고의 내용을 소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성장 패스를 한 90년대 이후서부터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GDP 수준 자체를 로그화 해가지고 일단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의 GDP 데이터에서 트렌드, 추세를 그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HP 필터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뽑아가지고 그걸 같이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의 타이틀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특히나 이제 GDP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는데 GDP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 한국은행이 그 분기마다 국민계정 발표를 통해서 GDP 수치를 발표하는데 분기별 변화는 사실 좀 단기적인 변동으로 볼 수 있고요.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그 추세를 뽑아가지고 장기적인 움직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논의할 땐 다양한 그 필터링 기법으로 추세를 뽑아서 그 추세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근데 그 로그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어떤 그 GDP 수준이나 이런 데이터를 로그를 씌우면은 이게 성장률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장기 추세, 지금 가운데 있는 굵은 선인데요. 이게 직선은 아니고 지금 이제 좀 아래쪽으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제 장기적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는 실제 GDP는 그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당연히 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 변동성에 대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소비가 변동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저는 이 중간에 있는 추세보다는 추세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 주목을 안 할 거고요.
그 주변을 실제 GDP가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그 현상, 그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면 아까 보신 그림이 이 왼쪽 위쪽에 있는 저 그림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직선이 추세를 나타내고 실제 데이터는 그 위아래로 이제 등락을 하는. 근데 이제 이 추세를 그냥 0으로 정규화 시켜가지고 플랫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등락이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빨간 부분, 빨간 점선이 위아래로 등락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실제로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추세를 제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 그림에서 로그 GDP 데이터에서 로그 추세를 차감합니다. 차감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림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GDP의 그 순환 변동, 그 차감한 그 결과가 순환 변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 주인공인 소비의 순환 변동도 함께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90년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그 실선이 GDP의 순환 변동치고 점선이 소비의 순환 변동치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이제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GDP라면 한 나라의 소득이죠. 생산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소득. 그 소득의 변동을 소비의 변동이 굉장히 가깝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에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 시기별로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 97, 98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의 변동성, 점선의 변동성이죠. 이게 소득의 변동을 초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약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가 최근에는 금융위기 때도 어느 정도 소비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외환위기 때 비해서 소비 변동성이 굉장히 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그 이유는 이제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모습.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소득의 변동을 소비 변동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나 외환위기 때 소비 변동이 소득 변동을 굉장히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GDP든 소비든 변동성이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이런 특징들을 이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이런 데이터의 모습을 바탕으로 소비 변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그 논거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거냐 하면은 이 소비 평활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경제 주체들이 어떠한 변수들, 어떠한 경제 여건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소비든 투자든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프로세스는 일정한 함수를 따른다고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그 효용 함수를 하나 표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그 대문자 U자는 이제 그 사람이 누리는 효용이라면, 그리고 이제 가정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이 소비자는 1기와 2기, 2기간만 산다고 가정합시다. 젊었을 때, 늙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때 각 기마다 소비하는 그 양, 컨섬션,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효용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함수의 정확한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효용이 올라가는, 그리고 그 기간 간의 관계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또 효용의 수준이 달라지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소비 평화라는 걸 설명할 때 주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은 그 2기간 동안의 소비를 가급적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적인 어떤 주장이자 인식입니다. 그래서 경우를 3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평생의 소득은 10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경우 1의 경우에는 1기의 절반인 5를 소비하고 2기의 5를 소비하는, 그래서 이제 소비 수준이 2기간 동안 똑같은. 경우 2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소비를 1기에 8을 하고 2기에 2를 하는. 경우 3은 평생 소득 10은 정해져 있는데 소비의 모든 거를 마지막 두 번째 기에 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저 함수의 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함수의 형태는 분명히 경우 1에서 그 U, 캐피털 U, 효용의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정해줘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히나 경우 3의 경우에 이제 가장 부각이 될 텐데 내가 가급적 소비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리고 2기에 내가 소득이 10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금융시장을 이용하거나 해서 차입을 통해서 지금 일단 소비를 하고 그 빌린 부분 나중에 이제 소득이 10 생겼을 때 갚으면서 그때 소비를 좀 덜하는 그래서 5 정도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저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주장하자고 하는 바는 소개시켜드리는 바는 소비 평화화가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효용이 가장 높아진다고 인식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특성이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는 그 거시경제 내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비를 가급적 남아있는 기간 동안 평화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가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아까 그 소비 변동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항상소득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가설이 던지는 질문은 지금 현재 이번 기에 나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이제 소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 이제 소득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특히 일부 그리고 현재도 그렇지만 일부의 주장은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등장한 이론이 아니면 가설이 항상소득 가설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내 평생 소득의 수준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가급적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그 소득을 내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스무딩 하려고 할 거다. 소비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나의 현재 소비는 현재의 소득 Y1뿐만이 아니라 Y2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나중에 소득이 얼마일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이론적 직관이 실제 경제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나타나지 않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만약 여건이 다 형성이 된다면 이 소비자들은 이렇게 소비를 할 것이라는 게 그 이론의 직관입니다. 항상소득 가설은 현재 소비는 평생 소득, 항상 소득으로 결정되지 현재 소비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의 항상 소득, 평생 소득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항상 던질 수가 있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까 데이터 봤을 때가 다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까 이 그림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소비의 변동이 소득의 변동을 굉장히 크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 직관을 좀 극단으로 몰고 가면 합리적인 소비자이면서 그 사람의 주변의 여건들이 그 사람이 미래의 자기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올 수 있거나 아니면 현재의 자기의 높은 소득을 저축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미래로 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소비는 변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득이 변동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아까 또 중요하게 내 평생 소득에 대한 내 정확한 정보가 맞다는 가정하에.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게나마 사람들의 인식은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소득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만 항상 이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소득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약간 그 중간점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는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저렇긴 하지만 실증적으로 보면 소득의 변동에 따라서 소비가 변동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현재의 소득 수준에 강하게 영향을 받지만 스무딩 하려고 하는, 평화화 하려고 하는 요인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비 변동이 소득의 변동보다는 작은 걸로 나타납니다. 데이터에서 그렇고. 물론 우리나라의 일부 기관은 제가 미리 보여드렸는데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논고의 내용은 왜 소비 변동이 소득 변동보다 크게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더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불완전함과 합리적인 면을 간단하게 이제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아까 비슷한 그림인데 파란색이 소득의 변동이라고 추세를 중심으로 그 위아래로 등락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소비는 변동을 하긴 하지만 소득에 비해서는 좀 작게 변동하면서 내가 소득이 생각보다 이번 기회에 높았다고 생각하면은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좀 함으로 인해서 소비의 변동은 좀 적고, 아니면은 내가 이번 기회에 소득이 좀 평상시에 비해 낮았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내가 소비할 필요들이 있으니까 차입을 통해서 소비를 소득에 비해서 좀 더 하고 나중에 갚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결정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니면 여건이 형성돼서 소비 변동이 소득 변동보다는 좀 작다는 게 일반적인 그 인식이고, 데이터에도 특히나 선진국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근데 미래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현재 판단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모습이 그대로 안 나타날 수 있고, 시장이나 뭐 제도의 불안정성, 금융시장이 발달을 굉장히 안 해 있거나 금융시장이 발달 안 해 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어떠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입을 하고 싶은데 그 차입의 필요를 맞춰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차입 활동을 통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이제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정보의 비대칭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금융시장은 있어요.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 이번 기 소득이 안 좋은데 나 다음 기 소득이 좋다. 나 확실하다 이 정보. 근데 그 정보는 나만의 정보지 그 사람의 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정보가 나중에 보니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기에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합리적인 직관은 있지만 거기에 불안전성이 더해져서 이러한 소비 변동이 나타난다. 현재의 소득을 많이 따라다니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그렸는데, 이 논고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고가 답변하는 질문은 왜 때로는 우리나라에 특히 위기기간 중심으로 소득 변동에 비해서 소비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나는가? 소비 평화라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계에서는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소비 변동성 퍼즐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고 자체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2개의 페이퍼가 있는데 모형 자체는 복잡합니다만 직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건데, 그 페이퍼들이 다룬 그 모형의 직관에 대해서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소비 변동성 추이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외환위기 때는 이 소비 변동성 퍼즐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논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고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문제의 제기가 외환위기 당시 소비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후에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경기 변동, GDP 변동 폭도 작아진과 함께 소비 변동성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제 소비 변동성이 추이죠. 소비 변동성 퍼즐이라는 현상은 아까 직관적으로 좀 설명드린 대로 합리적 소비자 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면 GDP는 이제 우리나라 소비는 GDP의 한 50% 정도 차지하는데 투자나 이런 다른 거시 변수에 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작은 걸로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고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상에서도 그렇고 이론적인 관점에서도 소비 평화라 유인을 생각하면 소비 변동이 소득 변동을 초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문제의 제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잠시 앞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경기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소비 변동은 경제에 발생하는 충격의 성격, 뭐 생산성 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하면 소득 변동과 소비 변동의 관계가 경제 주체의 기대 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현재 소득이나 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 소득, 나의 미래 소득에 대한 어떤 나의 인식의 변화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경제의 구조적인 여건, 뭐 금융시장의 발달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거에서는 우리나라 소비 변동성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 발생함과 안함이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아까 그림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변동성 추이를 이제 전체 기간은 1970년부터 2014년 이제 3, 4분기까지 잡았는데 이걸 이제 70년대 그리고 80년 이후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이후 2014년까지 좀 살펴보면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 즉 소비의 GDP 변동성에 대한 상대적 변동성이 1을 넘는 거죠. 그냥 소비 변동성이 소득 변동성에 비해서 큰 거니까. 그거는 외환위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지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외환위기나 뭐 그 이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소득 변동성 비해서 소비 변동성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생각은 일반적인 인식이랑은 좀 반대 방향이죠.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 섹터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뭐 선진화되는 경제 구조로 인해서 소득의 변동과 상관없이 그 경제 주체들은 굉장히 탄탄한 평탄한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의 변동에 비해서 소비가 높아진다. 이건 오히려 이제 개발도상국 비슷한 현상인데 그래서 저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좀 더 나눠서 보면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다시 쪼개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소비 변동성이 소득 변동성을 초과하는 현상은 제가 외환위기 포함 기간이라고 해서 96년부터 2005년까지 잘랐는데 그건 이제 아까 앞서 본 그림을 보고 제가 이제 한번 그때 집중돼서 나타났고 2006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치상으로는 1은 넘지 않습니다. 물론 1에 가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기술적인 의미에서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은 외환위기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에 집중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포함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는 소비의 상대적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간 모습이죠. 이건 금융위기 영향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이제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라는 거는 외환위기 기간에 집중됐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발생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실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그 모형들도 그 위기 현상에 주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소비를 그냥 총소비 자체만이 아니라 형태별로 구분을 좀 해볼 수 있는데 형태별로 구분하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비하는 재화 자체가 물론 서비스 소비도 있지만 내구성이 강할수록 이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투자재의 성격을 많이 지닙니다. 가게의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투자재의 성격을 지닌다는 거는 이게 나한테 효용을 지금 소비하면 지금 당장 효용을 한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여러 기에 걸쳐서 나에게 이제 효용을 주는 어떤 이득을 주는 이런 성격이 있는 건데 비내구재, 음식료품이나 이런 걸로 대표가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뭐 미래까지 뭐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줄 소비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구재 쪽으로 가면 이제 자동차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지금 당장 소비 결정해서 소비를 하더라도 그 효용 자체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누리는 투자자의 성격이 강한데 그러한 특성 때문에 사실은 소득이 변동함에 따라서 내구재나 준내구재 쪽 내구성이 강해질수록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가 산다. 이거는 내가 앞으로 지금 당장 그거를 소비할 여력이 없다면 향후 소득이 나한테 얼마 정도 좀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하에 이 결정을 내리고 큰 금액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태별 소비 중에서도 내구성이 강한 재화일수록 변동성이 크고 내구성이 별로 없는 그 음식료품이나 이런 거는 그때마다 조금씩 소비를 해서 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비스 소비도 약간은 비내구적인 성격이 강한 걸로 파악이 돼서 생각할 수 있어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낮은 게 특징인데 그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면은 일단 크게는 내구재 변동성이랑 준내구재 변동성 자체를 보시면 항상 GDP 변동성, 소득 변동성을 초과합니다. 걔네들만 봐서 뭐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걔네들은 그 재화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비 변동성을 초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비내구재나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소득 변동성보다 변동이 작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의 비중이 각 기간별로 이제 내구재 소비나 준내구재보다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는 소득 변동성보다 좀 낮은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외환위기를 포함한 기간, 즉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 집중됐던 기간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서비스 소비가 변동성이 소득 변동성에 거의 육박을 했었고 비내구재 변동성이 소득 변동성을 초과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내구재나 준내구재는 더 확대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 나타난. 비내구재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거기 항목이 뭐 음식료품이나 이런 건데 그거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일반 경제 주체들의 그 효용 면에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걸 겁니다. 내구재를 이번 기간에 좀 소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효용을 크게 영향받는다.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 금융위기 때 보시면 다시 약간 외환위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 여전히 내구재 변동성이나 준내구재는 소득 변동성 초과하지만 비내구재 변동성이 낮아졌고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서비스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도 지금 외환위기 이전에 1.60%였는데 표준 편차 개념입니다. 다 여기 퍼센트로 보이는. 근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게 지금 낮아졌는데 저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생각 안 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기간에는 외환위기 이전이랑 형태별 소비로 봤을 때는 특징적으로 뭐 좀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외환위기 포함 기간,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 나타났던 기간은 그 비내구재 변동성의 확대가 유난히 이제 눈에 띄는 모습이죠. 일단 형태별로 그렇고 그래서 비내구재 변동성 좀 강조한 거고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데이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페이퍼에서 이제 그대로 따온 건데 거기서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나타난다. 그 지금 현재 2015년 이 시점에서 이제 한국을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약간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경우 79년 4, 4분기부터 2003년 2, 4분기까지 표현한 건데, 그때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의 상대적 변동성, 소득에 대한 이를 초과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이를 초과하거나, 뭐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소득 변동에 비해서 소비 변동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서 이제 선진국들을 비슷한 기간에 살펴보면 대체로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론적인 직관이나 여러 면에서 설명이 되죠. 선진국들은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이나 뭐 이런 상품들이 발달해 있고 이런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좀 하고 있구나. 반면에 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발전이 덜 된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논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소비 변동성 데이터를 보면서 그 요점은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기간 중에 특히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 집중됐고 비내구재 소비도 소득 변동성을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변동이 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근데 이제 여러 나라 샘플을 이제 살펴보았을 때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발도상국으로 명명하는 나라들에서 주로 관측이 됐고, 경제가 더 발전된 걸로 생각되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살펴봤을 때, 특히나 국가 간 비교를 봤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경제의 발전 정도나 경제 위기 발생 여부 이런 거와 이제 관련이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데이터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것보다 그거를 그러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원리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이용하건 뭐 여러 가지 실증 분석을 이용하건 해서 합당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이제 저의 의무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변동성 퍼즐 원인 분석, 최근 이론의 소개 등. 근데 그 이론들이 이제 최근에 그 DSG 모형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모형들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 직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관 자체 중심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그 모형에 기반한 직관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 두 페이퍼 다 기본 틀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표현들이 그런데 제가 더 쉽게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고전학파적 경기변동 모형을 이제 기본 틀로 하는데 이게 딴 거 아닙니다. 자본의 축적에 의해서 장기적인 추세는 결정이 되고 그 주변을 실제 GDP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생산성 축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딱 그 두 개입니다. 신고전학파적 경기변동 모형. 한 나라가 소득이 발생하면 그걸 다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면 다음 기회에 더 높은 소득을 가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장기적인 추세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 주변의 단기적인 변동은 여러 가지 충격들이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 충격이다. 이 주장을 하는 모형이 이제 신고전학파적 경기변동 모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모형들이 저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게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가정은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은 국제 자본 시장이나 이런 데 형성되는 가격, 그 가격에 대해서 소규모 개방 경제는 자기의 결정이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라이스 테이커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가격은 기분이고 정해져 있고 그 가격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격을 보고 결정을 짓는 거지. 근데 그 결정,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지었는데 내가 어떤 거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잖아요. 제가 거기 채권이나 이런 걸 구매를 하면. 근데 그 채권 구매 행위가
결국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가정은. 그러니까 프라이스 테이커로,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대해서 프라이스 테이커로 이 행동을 한다. 이게 소규모 개방경제.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하면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아니라 대규모 폐쇄경제에 가깝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면 미국의 소비 행위나 그 경제적 결정은 국제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영향이 크고. 그런 의미에서 대규모고, 폐쇄경제라 하면은 미국이 수출이나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 경제에 비해서. 거기에 반대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 가정 하에 지금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을 설명하는 직관은 두 가지 가정을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성장 추세 충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생산성 충격의 연장선상인데 일시적인 생산성 충격이 아니라 퍼머넌트한 영구적인 생산성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는 이자율 충격. 그래서 차임 여건의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 설명은 아니고 직관은 이제 그쪽을 향한다는 그것만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성장 추세 충격에 대해서 아까와 비슷한 그 좀 간단한 예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경우 1, 2 두 가지가 있는데 Y1, Y2, Y3 3기를 산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우리는 1기에 있고, 그래서 Y는 이제 1기의 소득, Y2는 2기의 소득, Y3는 이제 마지막 기간의 소득인데, 위의 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를 평화화하고자 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정했을 때, 경우 1을 보시면 Y1 소득이 10이고 Y2에 7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기에 3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괄호에 10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름 간단하게 제가 뭘 표현한 거냐면은 3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제 그 영구적인 생산성 충격. 그 다음에 1기의 소득으로 3기의 소득이 돌아오는 10. 이거는 2기에 일시적인 생산성 충격이 발생한 걸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1기에 있는데 이걸 다 알아요. 1기에서 2기 넘어갈 때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영구적 충격이다. 내가 이번 2기의 소득은 7로 떨어지는데 내 3기 소득은 3으로까지 떨어지는구나. 이걸 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소비 평화를 2기, 3기, 2기간에 걸쳐서 나름 하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수단이 있다면 2기의 소비는 5가 되고 2를 저축해서 3기의 소비도 5가 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쉽게 보면은 1기에서 2기 넘어갈 때 소득은 3만 줄었어요. 근데 소비는 5가 줍니다. 왜냐하면 1기에는 충격이 오기 전이니까 내가 소득이 10이면 소비를 10 했죠. 계속 10이 갈 줄 알았어요, 그땐. 근데 이제 2기 넘어갈 때 충격이 발생. 근데 내가 알아요, 또 다시. 2기 넘어갈 때 충격이 발생했는데 3기에 7기로 떨어지지만 3기에 다시 10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 2기에 소득은 3 떨어졌지만 뭔가요? 1.5 정도만 하면 되나? 그러면 8.5, 8.5, 2기, 3기. 그러니까 소비는 1.5만 떨어지죠. 소득은 3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이냐 영구적인 충격이냐에 따라서 소비 평화라 유인도 가정하고, 물론 충격의 타이밍도 중요하고, 내가 미래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성립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직관적으로는 영구적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면 당장의 소득 변동에 비해서 소비 변동이 더 크게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 내 다음 기까지는 나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나는 소비를 평화화해야 되니까 지금 소비를 더 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나의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얘기죠. 10에 있다가 7 떨어지고 다음에 3까지 떨어진다고 지금 알면 굉장히 암울하다는 겁니다. 경우 2는 반대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음 1기에서 2기 넘어갈 때 소득이 3이 늘었어요. 13으로. 근데 다음 기는 더 올라간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은 2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입을 해서라도 소비를 더 하고 다음 기회에 갚으면 되죠.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2기에 소득 3 늘어난 거에 비해서 소비가 5까지 늘어날 수 있죠. 이자율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이제 3기에는 그 2를 갚아버리고 소득 17 중에서 15를 소비하고. 이게 성장 추세 충격 모형의 직관입니다. 일시적 생산성 충격과는 달리 다음 기까지 아니면 내 평생 소득에 대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게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어떤 영구적인 영향을 나의 소득에 미치는 충격이 왔다고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의 소비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 그 정보에 입각해서 내가 소비 결정을 내리면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인데 영구적 생산성 충격이라 하면은 물론 지금 저희가 소비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그 경기 변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희가 빨간 점선만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영구적 생산성 충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장기적인 성장 추세 이게 꺾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인식을 하는 순간 기대 경로가 타고 들어와서 지금 당장의 소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소득이 이렇게 일정한 뭐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추세선이 꺾이는 부분이 있죠. 그때 와서 앞으로 우리의 소득은 이제 내려가는구나 평생도록. 그걸 아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소비를 엄청나게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득의 변동은 사실 그 직선을 따라가면 조금 발생했는데 그 기의 소비는 당장 엄청나게 조정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은 그 기간 이후부터의 나의 소비를 평화화하기 위해서 그게 나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니까 이게 약간은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러죠. 생애 주기로 생각하면은 비슷한 원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소비를 평화하고자 하면은 어렸을 땐 소득이 없으니까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의존해서 부모님 도움은 잘 안 갚습니다만 은행이나 이런 데서 차입을 해서 소비를 유지하고 내가 한참 경제 활동을 한 3, 40대는 아니 50대까지 벌어서 그중에 상당 부분 저축을 해서 노후에 대비를 하죠. 그런 원리들이 다 이 소비를 내 평생에 걸쳐서 원활하게 평화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체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가 이렇게 계속 변동을 하는데 그런 비슷한 직관이 움직이는 건데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영구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시에는 지금 당장의 소비가 큰 폭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 이게 그 모형의 직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때를 한번 왜 집중이 됐는지를 역으로 좀 생각해보면 이 직관을 가지고 아까 그 우리나라 GDP 경로를 추세가 아니고 이제 그냥 그린 겁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 이게 로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선이어야지 그 성장률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직선 비슷하게 그려보면 외환위기 이전이랑 외환위기 이후는 확연히 다릅니다. 외환위기 이전 우리가 80년부터 그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평균을 내보면 한 8.7? 현재 중국을 능가하는 수준이죠. 외환위기 이후에 여태까지 99년 이후 14년 4, 4분기까지 평균해 보면 5%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더 낮아졌고요. 경제 주체들이 외환위기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성장이 이제 꺼지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외환위기 때 그 나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GDP가 폭락이라는 표현보다 하여튼 많이 떨어졌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소비의 조정이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직관을 이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외환위기 발생이 경제 주체들에게 영구적인 생산성 충격으로 인식이 됐다면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모형의 직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 위기가 발생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남미 국가들이 경제 위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나라들 보면은 이런 비슷한 특징을 보입니다. 일단 그 하나의 그 설명으로 그 영구적 생산성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성장 추세 충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이자율 충격으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기 전에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설명들이
이러한 충격을 이제 외생적 충격으로 가정을 했다고 써놨는데, 이 외생적 충격으로 가정했다는 의미가 나름의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형이 있는데, 이러한 충격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충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그 경제를 대변하는 그 모형에 그 충격을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의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이제 규명을 한 건데, 사실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충격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충격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그 원 페이퍼는 사실 그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경제가 그 남미 경제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남미라는 경제는 어떤 식으로 대변이 되냐면, 이 사람의 그 주장에 따르면 정권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나라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유인들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들,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무역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바뀐다.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섰냐에 따라서, 뭐 소위 얘기하는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만의 원인으로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요인도, 정권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그 정권이 지향하는 그 목표랄까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남미라는 나라는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관찰을 해보니까 정권이 자주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이 전반적인 경제 정책들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더라. 근데 때로는 그런 정책들이 이 단기적인 변동만이 아니라 이 경제 성장 경로 자체를 왔다 갔다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그 관찰이랄까요? 직관에 착안을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생산성 충격이 그럴 때는 추세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설명에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럼 외환위기 때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런 성장 추세 충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냐 해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여러분들도 이제 좀 보셨겠지만 그걸 겪으면서 한 가지 그 공통된 인식이랄까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거는, 이 금융 부분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충격이 발생하면은 그 이후에 부정적 충격이죠. 굉장히 경제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랑 외환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대외적인 충격으로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미국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붕괴가 그 나라의 이제 경제를 꼬꾸라뜨리면서 우리나라 대외 수요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대외 수요 충격이었고, 물론 지속성도 있었고요. 근데 외환위기는 사실 우리나라 금융 부분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충격이 왔던 현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게 영구적인 충격으로 인식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엄밀한 뭐 결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자율 충격을 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자율 충격은 마찬가지 좀 간단한 예로 생각을 하면 이자율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기간을 사는 경제 소비 주체를 생각해 볼 때 어떤 효용은 소비 평화를 통해서 극대화된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1번의 경우는 이제 이자율이 없는 상황이 한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평생 소득이 이번 기회는 5고 다음 기회는 10일로 정해져 있는 걸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자율이 없는 상황에서는 평화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3을 차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8을 소비하고 다음 기회는 3을 그대로 이자 없이 갚아서 또 8을 소비하는 11일 중에서. 근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이자율이 100%라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차입을 이번 기회에 2만 해도 다음 기회는 4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로 전반적인 소비 수준이 내려가고,
특히나 이번 기 소비 조정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라 하면은 이번 기 소득이 높고 다음 기가 낮으면은 이번 기의 소득을 저축을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자율이 높을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 소비를 마찬가지나 더 줄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축 요인이 이자율이 높을수록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상황을 생각하면 이 얘기가 좀 적당한 것 같은 게, 이자율 충격은 쉽게 얘기해서 차입 여건 제약 충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입 제약 충격이긴 한데 하필이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자율 추이를 장기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두드러진 시기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시기인데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붕괴가 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물론 그 당시에 동남아 쪽에서 발생한 외부적인 충격도 있었지만 그게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의 추이를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 GDP가 내려가는 상황에, 물론 정책 당국은 통화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리를 굉장히 낮췄죠. 하지만 시장에 유통되는 금리는 그거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스프레드라 그래서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근데 저 당시에 대외 자본가들,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에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부문을 통한 차입이나 이게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었죠. 안 그래도 소득은 줄어드는데 차입 여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굉장히가 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수준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장 소득이 내려갈 때는 차입을 통해서 스무딩을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인데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저축 요인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그러니까 소득이 내려간 것에 비해서 이런 추가적인 충격을 가정하면 지금 현재의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축소될 수,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자율 충격을 통해서 그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한 사람의 직관입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위기 시기를 비교를 당장 할 수가 있죠. 물론 저 때 올라갔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시기에 비하면 뭐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외 수요 충격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선진국들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장기간 동안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자체 내부적인 어떤 큰 문제였달까? 이거는 외환위기 때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이 외환위기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설명을 일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장 추세 충격이나 이 이자율 충격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외환위기 당시가 엄청나게 우리나라한테 어려운 시기였구나. 이걸 단적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거시경제 지표들 가지고 보는 건데 실제 미시적으로 개별 가게나 이런 부문에서 느꼈을 어떤 효용의 감소랄까? 효용의 감소가 고통이죠, 뭐 고통. 엄청났었으리라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나 그 이후의 시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나 아니면 어떤 그 여건이랄까 이런 게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추측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자율 충격은 이 정도로 뭐 설명을 드리면은 직관 자체는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기간 말고 좀 다른 기간도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지금 색칠한 부분이 이제 외환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2000년 초에 이 외환위기 자체의 영향은 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굉장히 좀 올라간 또 모습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위기랑 연관해서 설명을 어느 식으로 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갑자기 경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영구적으로 우리 경제가 꼬꾸라진다는 게 나의 인식이나 생각이 기대가
틀렸구나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제 이 자산 가격의 움직임인데요. 자산 가격을 생각해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죠.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은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명목적인 가치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소비를 향후에 자기가 더 할 수 있겠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GDP에는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GDP가 최종적으로 집계되는 그 원리를 보시면 그 자산 가격 상승이나 하락 자체는 전혀 이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난다면 저기 보시다시피 2000년 초반에 GDP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은 안 되지만 저 당시 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오르는데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면 아까 성장 추세 충격이랑 직관은 비슷한 겁니다. 나의 지금 미래의 어떤 소득 흐름이 영구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당장 소득이 안 늘더라도 그 자산을 담보로 삼든지 해서 차입을 통해서 소비를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저 자산 가격 그 당시의 급등과 소득 대비해서 소비 변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시기가 겹치면서 그런 설명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영구적 생산 충격이랑 비슷한 어떤 기대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VAR 모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어떤 특정한 이론적인 제약 없이 돌려보면 그 시기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이랑 외환위기 이후인데 외환위기 이후는 지금 99년부터 2005년까지만입니다. 그때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가계 소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높았다는 결과가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보면 정황상 그 당시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특별히 소득 쪽에는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지만 당장의 소득, 당장의 G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 되지만 당장의 소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최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그림 말씀드릴 때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 GDP 변동성 자체도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비 변동성도 굉장히 축소된 모습인데 이 변동성 자체가 축소된 모습은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작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 주체들한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면은 내가 당장 다음 기를 예상을 하고 나의 그 예상을 바탕으로 기대 경로인데 지금 현재 어떤 디시전 경제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근데 내일의 모습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변동성이 굉장히 작다면 이런 기대를 하게 되면 좀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겠죠. 우리가 환율 변동이 굉장히 커질 때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은 나중에 예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뭐 저 변동성 자체가 그 자체만의 영향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왜 저렇게 나든지 그 근본 요인을 또 생각해 보면은 결코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뭐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는 건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결정을 잘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내가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결정을 미루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기 변동은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투자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축적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 성장한다고 가정을 심플한 모형을 생각해 보면은 성장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낮아지거나.
그러니까 이 경기 변동을 원인으로 보느냐, 증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그런 거는 이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런 모습인데, 제가 논거에 담은 어떤 설명은 마찬가지로 이제 자산 가격 쪽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2000년 외환위기 직후 시기에 집중해서 이제 그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시기를 부각을 시켰는데, 지금 분홍색 쪽을 보시면은 사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최근엔 또 이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발생하는 시기에 겹치면서 조정이 좀 일어났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 실선을 보시면 이게 나타내는 게 주택가격 지수 자체인데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2000년 이후로 굉장히 플랫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실제적으로 상승을 많이 안 한 거죠, 그 이후로. 물론 최근에는 좀 다릅니다. 단기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저렇게 플랫한 시기가 우리나라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부동산이라는 게 재테크의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집을 사면은 얘는 가격이 폭락할 걱정이나 이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 이제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디시전을 내리는 건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 얘기해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이 많이 오를 걸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체의 의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표상으로는 저걸 보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좀 플랫해지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주택 보유하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런 기대를 가지고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다가 이 플랫해지는 현상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까 비슷하게 말씀드린 대로 소비의 큰 폭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큰 폭 조정이 상방으로는 일어날 이유는 당연히 없겠고 오히려 하방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늘어날 여지도 있지만 아무튼 지표상으로는 소비 변동이 늘어나진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논거에 제가 담은 설명 중에 하나는, 이거는 사실 최근에 소비 변동성이 축소된 거에 대한 100% 설명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노년층 분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그 최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년층의 노동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여기 수강생으로 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청년층이 많으신데, 거기에 그 취업 상황과 좀 대비되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노동시장에 은퇴를 미루면서 노동시장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래 평생 동안 쌓았던 그 본업을 떠난 이후에 다른 쪽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 증가를 노년층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자산가격과 연관해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노년층일수록 부동산 자산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겠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도 높고 그 금액의 규모도 큽니다. 그리고 노년층이 될수록 노동 공급을 과거처럼 급격히 늘리지 않는다면 매 기마다 들어오는 그 근로소득의 흐름은 좀 없어지면서 자산 가격에 의존해서 차입을 하거나 그거를 좀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소비하면서 이제 여생을 이제 사는 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그 부동산 자산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앞으로 내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되면, 물론 소비 조정도 일어나겠지만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특징 보실 게, 노년층일수록 소비 변동성이 굉장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노년층이 소비 변동성이 높다. 근데 이 노년층 소비 변동성에 좀 큰 변화가 일어나면 최근의 소비 변동성은 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 쪽을 보면 2000년부터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더욱 그 취업자 수 증감을 주도한 게 50세 이상입니다.
50세 이상 분들이 노동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별히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노년층을 더 선호할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이제 뭐 생산성이랄까 임금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연결시키는 그 경로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노동 공급을 늘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추측이고요. 이렇게 노동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노년층은 근로소득의 비중이 좀 과거에 자기가 더 젊었을 때에 비해서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그 현상인데, 그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특히 60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다른 연령층 못지않게. 노동 공급 증가의 결과로 일단은 어느 정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레귤러하게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비를 평화화하고자 하는 그 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근로소득이 일정할 때 큰 변동 없이 소비 평화화가 더 용이하게 되겠죠. 반면에 노년층 분들은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그때마다의 뭐 자식분들이 주는 용돈이나 이거에 따라서 소비 수준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노동 공급을 통해서 소비의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됐다. 그럼 소비 변동이 좀 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연령대별로 소득 변동성이랑 소비 변동성을 한번 이제 나눠서 봤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외환위기 포함 기간에는 당연히 이제 소득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경기 변동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 포함 기간, 최근까지 보면은 다른 연령층은 소득의 변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B 나누기 A로 제가 표현해 놓은 게, 최근의 변동성을 외환위기 당시 변동성을 나눠보면 50%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노년층, 특히 60세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그 증가를 통해서 근로소득이 굉장히 이쪽 그 연령대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안 내려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소비 변동성을 연령대별로 보면 다른 연령층 못지않게 이 60세층의 소비 변동성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에는 이 자산 가격의 영향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이, 이걸로 인해서 노년층들이, 물론 자산 가격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대 수명 연장, 그리고 항상 언급이 되는 그 고령화 현상, 이게 다 있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을 늘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변동성은 그 소득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꽤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안정적인 어떤 근로소득의 흐름으로 소비 스무딩 자체는, 변동성 자체는 좀 작아지는 거, 이런 현상이 노년층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대적 소비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금융위기 포함 기간에 특히 최근 보시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60세 이상이 굉장히 낮은 모습.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을 그냥 좀 잘라서 생각해 보면은, 그럼 노동공급 늘려서 근로소득 흐름이 안정적이니까 소비를 스무딩하고 있다, 이분들이. 그럼 굉장히 이분들 뭐 해피한 경우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거만 생각해 봤을 텐데, 이분들이 도대체 노동공급을 왜 늘리고 있냐? 원래는 평생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해 놨으면 그걸로 이제 여생을 뭐 즐기시면서 여가를 더 늘리면서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면은 결코 좋은 스토리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가치가 앞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부정적인 기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나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취업은 잘 안 되고, 그럼 그 자식들도 서포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 이 노년층 분들은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게 노동시장에 떠밀려 나가는 거죠. 이분들이 주로 취업하는 섹터, 부문을 보면 서비스업, 단순 서비스업이나 뭐 최근 보건복지 이쪽에 이제 정부에서 그 취업 적극적인 정책을 펴면서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결코 그렇게 또 임금이 높거나 생산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이 그 여타 이유들로 인해서 노동공급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소득의 흐름은 과거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소비는 좀 하시는데, 그 노동공급에 뛰어든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노년층 분들의 노동공급 스토리를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의 경기 변동이나 이거를 축소시키는데 뭐 결정적인 이런 건 아니고요. 일부 이런 모습도 있다. 연령대별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60세 이상 분들의 소비 변동성, 상대적 소비 변동성이 떨어졌으면은 전체 소비 변동성이 내려가는데 기여는 했겠죠. 물론 그 포션은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어떤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금융 부분의 붕괴랄까 이런 충격이 아닌 상황이었고, 일단은 외환위기와 비교해 보자면,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의 급등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자율 충격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산 가격의 변화나 노년층 노동 공급 유인 이런 게 변하면서 좀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외환위기 시기와 비교해서는 최근에 그 소비의 변동성, 우리의 지금 오늘의 주요 토픽은 소비 변동성이니까요.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위기 기간 중에 소비 변동성 퍼즐 현상은 나름 그 어느 정도는, 특히나 외환위기 기간을 생각하면 성장 추세 충격, 영구적인 생산성 충격이나 이자율 충격, 차입 제약 충격 같은 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외환위기에 집중된 현상이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미나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수시로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도 잠시 그런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자산 가격의 급등이랄까 이런 게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노년층의 어떤 경제활동 행태 변화랄까요? 이런 것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약간 그 요인이 외환위기 이 당시나 이때 생각해 보면은 대외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변동성, 경기 변동이나 소비 변동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면,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나 고령화 현상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대내적인 어떤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최근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 회복이 지연되니까 불확실성이 좀 상당한 수준으로 있으니까 대외 불확실성이, 또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엄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대내적인 요인들이 한편 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편 이걸 또 뒤집어서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 체질상 대외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확대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내부적인 어떤 적절한 정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그 작용은 좀 커진 것 같은데,
대내적인 문제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내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산 가격의 이제 등락 문제나 거기와 연동된 이제 가계대출 요즘 수준이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 가계대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차입 제약이나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수준만이 아니라 내가 차입을 할 수 있는 수준 자체죠. 가계대출의 정도. 가계대출이 굉장히 내가 많이 쌓이는 상황이면 더 이상 차입하기 어려우면 차입 제약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이제 노년층 노동공급 현상이나 이 경제활동 행태 변화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논고의 그 핵심 메시지는 과거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고 특이한 현상이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이론들의 주장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 정도 시사점을 주는 건데 정책적 재현이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뭐 강하게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딱히 없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준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외 충격 흡수력이 좋아졌다는 점은 좋은 거니까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될 거고, 최근에 이 겨시 변수들의 움직임이 대내 요인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큰 틀에서 오늘 강의 자체가 이 소비 변동성이라는 이 거시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특히나 이제 소득 변동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나 경제 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을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봤을 때, 지금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인데요.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방원기 강장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